이성구 박사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저 위원장님 저 규제개혁위원회, 네. 예, 지금 민간 측 위원장, 네. 공동위원장으로 맡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 그렇죠. 어깨가 무겁고 스트레스 많아요. 몇 달 만에 나오셨는데 우리 시청자들께 한 말씀.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조금 가까이 좀 예. 당겨주시죠. 네. 예. 이제 규제 개혁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 지금 대통령이나 총리의 의지는 강한데 이걸 실현하는 건 역시 이제 규제개혁위원회와 거기에 이제 공무원들인데 아직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씩 나올 때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보고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그 한덕수 총리하고 공동위원장이죠.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규제개혁위원회가 행정규제기본법이라고 예. 우리 이성구 박사도 잘 알 거예요. 이게 IMF 직후에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법상 존재하는 이게 법정기구예요. 아, 예. 그러니까 무슨 자문기구가 아니고 네. 그리고 법에 반드시 과반수는 민간으로 한다. 그리고 민간인 중에 공동위원장을 둔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입법 취지가 규제개혁을 민간의 관점에서 해라. 아하, 예. 이제 그게 입법 취지고요. 네. 기본적인 기능은 그 신설 강화 규제에 대한 게이트키핑. 네. 그러니까 지금 규제개혁위원회가 관리하는 그 규제기관이 51개예요. 네. 우리나라 내 정부에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51개의 부처 청 네. 처가 있는데 여기서 신설 강화 규제를 미리 이제 품질 관리, 아하. 게이트키핑을 하고 예. 그다음에 현존하는 규제를 다시 그 품질 관리를 해서 업그레이드하는 네. 두 가지 기능이 법에 돼 있어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신설 강화 규제든지 이런 게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면 예. 국무회의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부 내에 네. 일종의 강제 조항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엄청 저 중요한 자리에 계시네. 비토권이 있죠.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로비하죠. 아, 그래요? 제가 이제 공무원일 때 공무원 사회에서 제일 욕을 먹어야 제대로 일한다는 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까운 거죠. 예. 욕을 먹어야 일 잘한다는 소리 들으니까. 근데 사실은 뒷문이 열려 있는 게 문제입니다. 아, 그래요? 뭐 너무 뭐 우리 공무원 아니, 출신이- 바로 선배님이 독서를 공무원 잘 출신이라. 아시지만 뭐냐면은 예. 규제가 생겨나는 거가 네. 행정부의 입법만으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의원 입법으로도 생겨나기 어허, 때문에 예. 때때로 여기에서 너무 강하게 게이트키핑을 하면은 음. 우회하게 돼요. 이미 심각해요. 네. 지금 불량 규제의 90%가 의원 입법이에요. 그러니까 청부 입법으로. 청부 입법이죠. 네, 그런데 이제 국회 상임위원회는 사실 예. 그 부처의 권한이 세져야지 그렇죠. 자기도 세집니다. 예, 자기도 세지는 거지. 그래서 그저 모른 척하면서 막 들어주게 되는 거죠. 예. 의원 개인도 좋아요. 자기 예. 입법 실적이 되는 거야. 아하. 자기는 예. 법조문 내용도 몰라. 그냥 대표 발의. 네. 예.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국민의힘에서 네. 요거를 앞으로 당론으로 해서 의원 입법도 규제 영향 분석을 해서 네. 품질 관리를 하겠다는 그 입법. 사실 내가 20대 국회 때 이제 1호 대표 발의 법안이었는데 네, 네. 4년 동안 그게 이제 그 실효가 됐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반대하는 것 같지 않고 김진표 의장이 굉장히 그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좀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 품질 관리 절차가 도입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 윤석열 대통령 규제 개혁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이분은 일단 그 뭐 자유 하니까 예.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어떤 애정과 관심과 확신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근데 예. 이분이 법률가다 보니까 네. 이분의 머릿속에 이제 헌법에 119조가 우리 알지만 우리나라의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 경제민주화는 2항이고 예. 1항이 진짜죠. 예.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기업과 민간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한다. 예. 그러니까 헌법 어디에도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다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없고 아하, 예. 그 조항이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인데 윤 대통령은 이제 법률가이기도 하거니와 뭐 그래서 그 조항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강해요. 아하. 그러니까 기업과 국민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그래서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조건으로 얼마든지 돈벌이 해라.
네. 이게 기본 개념인데 지금 취임 후 벌써 이제 한 6개월 뭐 넘어갔잖아요. 네. 이제 됐는데 2년 차 들어가는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많지 않아서 규계위원장으로서 조금 안타깝고 좀 마음이 무거운 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 독점이라는 게 제가 그 학교에서 배울 때는 주로 기업 이른바 재벌들의 독과점이었는데 요즘은 민노총 독과점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지. 아니, 그래서 이 노동개혁을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일 개혁 의젠다로 지금 세팅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듣겠습니다. 먼저 이성구 박사 속물경제적 관점에서 이 노동개혁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뭐 최근에 이슈된 그 화물연대니 예. 건설노조니 하는 건 예. 기본적으로 사실 노동자가 아니었죠. 법적으로 보면. 그렇죠. 예. 예. 제가 이제 뭐 공정거래위원회 있을 때도 네. 그 건설에서의 하도급 관계를 이거를 노동 관계로 자꾸 주장하면서 피해 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는 법을 있는 그대로 집행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그 노동자의 문제가 바로 그 민노총 같은 일부 귀족 노조의 이 권력 남용에서 생긴 문제들이다. 네. 그 포인트는 굉장히 옳습니다. 결국 예. 노노 갈등이 하나다 이렇게 하는 거 옳은데 네. 저는 더 나아가서 지금 여러 가지 노동 규제 자체가 반노동적이라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조그만 사업장을 하지만 자 퇴직금 규제 굉장히 노동자한테 좋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 좋은 거야. 근데 제가 그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은 노동자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급여를 올려주려고 할 때 올려주고 싶은데도 네. 이거 올려주게 되면 퇴직금이 같이 되니까 그렇지, 같이 부담이 올라가지. 넘어가지. 예. 오히려 굉장히 경직성을 가져오게 되는 아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퇴직금이라는 거가 근로자가 가져갈 거를 지연해서 가져가는 거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요. 예. 그리고 근로 시간에 대해서도 뭐 주에 뭐 휴가를 줘라 뭐 이렇게 쭉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런 걸 다 고려해 가지고 급여를 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근로시간 문제에 대해서 뭐 민노총 이런 데가 엄청 그런 규제들이 노동자를 위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에 따라 가지고 노동자가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네. 결국 노동시간 쉐어링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노동을 못하게까지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는 규제들 자체가 네. 실은 노조들이 그거를 미끼로 해가지고 기업주를 괴롭히기 위한 규제로 돼 있을 뿐이지 실제 노동자한테는 기여하는 도움이 바가 없다. 거의 없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게 지금 그 노동개혁도 광의의 규제 개혁입니다. 지금 네. 이주호 장관이 한다는 교육개혁, 또 노동부의 노동개혁, 이게 다 규제 개혁이에요. 사실은 그 내용이 다 규제를 이제 개혁하는 건데 예. 나는 지금 현 정부가 처음에 대통령이 노동개혁의 첫 단추로 이정식 장관이 52제, 네. 52시간제를 일주일 단위에서 월 단위나 연 단위로 한다. 물론 필요해요. 또 그것이 또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는 불가피한 개혁이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노동시장의 개혁의 본질은 예. 전곡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 고용의 유연화거든. 예. 근데 이거는 겁이 나서 그런지 타칠 못하고 무슨 주 52시간제를 뭐 월 단위나 연 단위로 하겠다든가 또는 뭐 노조 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든가 네. 다 좋아요. 근데 그게 노동개혁의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노동개혁의 본질은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비정규직의 권익보호와 일자리 창출이거든. 네. 네. 지금 아직 거기까지 못 갔다고 그러니까 난 봐요. 안타깝죠. 예. 말을 우리 뺏으셔서 죄송하기까지 예,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너무 저는 뭐냐면 노동시간의 경우에 특히 이제 디지털 그 경제로 되면서 노동시간을 어떻게 정의할 건지 자체가 애매해지는 분야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그래요. 있어요. 예. 근데 그 컨트롤 밸브를 가지고 조금씩 클릭 조정하는 거가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규제 장치를 계속 갖고 있겠다고 집착하는 거하고 같게 보이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눈에는. 네. 고맙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냥 흥분해가지고 예. 중간에. 좀 하죠. 예. 이게 노동개혁 얘기하면 주무부처 장관은 아무래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그리고 또 노동개혁을 좀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통합적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경사노위 위원장의 역할이 좀 보조적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주무부처 장관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그 이정식 장관 사퇴를 제가 강력하게 요구한 적이 있는데요. 포스코 지혜 사태 때문에 그래요. 아니 복수노조가 법적으로 허용돼 있잖아요. 그거를 노조 탈퇴하는데 3분의 2 조항을 적용하는 것도 황당한데 그 조항을 어쨌든 충족시켰잖아요. 그런데 두 번이나 그거 신고서를 반려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좀 민노총 손들어주고 있는 이게 고용노동부 아닙니까? 그게 뭐 포항지청이라고 하지만 그거 고용노동부 아니에요? 포항지청은? 아니,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장관이라는 자가 이게 좀 뭐 하는 거냐. 더구나 이게 민노총의 그 정치적인 연대 총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포스코 지회의 민노총 탈퇴가 민노총의 총파업과 연대 파업에 심각한 타격을 정치적으로 줬거든요. 그 바람에 사실은 더 커질 수도 있었던 저 정치투쟁이 조기에 스스로 백기양복을 들게 만든 촉매제 역할을 서울지하철의 바른노조하고 이 포스코 지회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고서를 반려한다? 이 정신이 있는 자들이냐?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단 실무 공무원의 세세한 어떤 그 지침이나 규정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네. 그건 장관 선에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장관이 뭐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 실무적으로는 아마 규정 자체는 아마 뭐 좀 그런 애로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 근데 예. 실무자의 의견에 포획된 거지 뭐 장관이. 좀 심하게 얘기해서 철학의 빈곤을 신중함으로 위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공무원 아니라고 이제 막 말합니다. 아주 저 욕을 우아하게 하시네요. 그런 거니까 전 좀 심하게 철학의 하는 거. 빈곤을 신중함으로 위장하고 있다. 와닿네. 그런데 노동개혁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이중구조 해소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10% 남짓한 그 대형 정규직 강성 노조원들을 위한 노동운동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나타났지만. 네. 그래서 예전부터 좌파가 요구한 게 있어요. 해고는 살인이다. 그러니까 해고돼도 먹고 살게만 해주면 우리는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거 동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대표적으로 하는 얘기한 사람이 홍영표라는 사람이에요. 민주당에. 그 노동운동가 출신 아니에요. 그 대우자동차.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지금 우리가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그 정말 그 참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노동개혁을 핵심을 건드려야 되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안 된다면은 걔네들이 원하는 거 전국민 고용보험 해고가 돼도 생계는 확실하게 보장되는 어떤 장치를 마련하고 그 대신 기업들에게 해고의 자유를 허하면 윈윈이 될 거다. 근데 왜 그런 탄력이 안 붙나 모르겠어요. 제가 아주 전부터 주장한 게 뭐냐면은 해고를 자유롭게 하되 고용보험료를 차등화해가지고 고용보험을 정부가 독점하지 말고 민간 고용보험도 도입해서 자주 해고하는 사람은 사업장은 고용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장 기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사실 해고의 자유가 있어야지 취업도 쉬워지거든요. 그렇죠. 저는 해고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노동자가 노예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손원호님이 김 교수님, 이 김종석 교수님, 이성구 박사님 환상의 콤비 반갑습니다. 그동안 이성구 박사가 혼자 외로웠어요. 나도 봤는데 혼자 잘하던데요. 그건 그런데. 우리 저 김종석 위원장님이 그 정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원장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제가 사실 이번에 그 회계 투명성이라든지 고용 세습 또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총합적으로 어우러진 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잖아요. 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관련해서 특히 대기업들이 비겁하다. 오너들이. 그 제가 여러 차례 지금 제가 지적합니다. 아니 이렇게 비겁한 기업인들이 있나 세상에. 예?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자신들의 발언을 거의 못하고 그냥 질질질질 끌려다니고 오죽하면 이면 합의까지 해주고. 저는 최근 들어서 제가 우리 자유파를 돌아보자 이런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들께. 그러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그 기본 원칙과 철학이 있잖아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기업들은 도대체 뭐 했냐? 이미 얘기를 동시에 해야 뭐 노동시장의 이종 구조나 건강한 노사관계의 발전이나가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 저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러니까 그 한국경제연구원에 있으면서 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국민들한테 어떤 실망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가. 네. 나름대로의 뭐 이유가 많겠지만 내 나름대로의 가설은 말이에요. 네. 우리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는 1세대 창업 총수들 있잖아요. 예. 정주영, 이병철, 최종현, 뭐 김우중 예.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굉장히 그 나라 차원의 걱정을 했어요. 그렇죠. 예.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하고 같이 만나서 예.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를 선진화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지 않는 거인의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2세, 3세들은 스스로도 네. 또 시대 흐름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비즈니스맨이다. 네. 우리는 돈 버는 게 목적이지 나라 경제는 정치인들의 몫이다. 어허. 이런 뭐 명시적인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스케일이 좀 작아졌어요. 그 음. 뭐 자명하지 않아요? 이병철, 정주영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래요? 비중과 예. 지금 요즘 뭐 대기업들의 회장님들의 비중이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지금 그 2세, 3세 회장님들한테도 좀 아버지는 할아버지 때처럼 해봐라라는 기대를 못 미치니까 그렇죠. 이런 갭이 좀 반대기업 정서로 나타나는 것 같아. 저 말이야. 그럼 아예 기대하지 말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시대 흐름이 이제는 시대의 흐름이 그때는 그게 뒤집어 보면 정경유착처럼 보일 때도 있었어요. 예. 지금은 오히려 그냥 비즈니스맨은 비즈니스맨답게 어허. 해외로 돌아다니면서 돈벌이하고 투자하고 네, 네. 고용 창출해라. 뭘 니들이 주제넘게 무슨 금리 정책 얘기하고 무슨 조세 정책 얘기하냐. 뭐 난 이제 그렇게 가는 것 같아. 예. 조금 변명을 해주자면은 누구를 변명을 해요? 비즈니스맨들이 대기업 회장들. 네, 사실 뭐 기업은 비즈니스맨이니까 저는 예.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옛날 창업자들하고는 또 다른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도를 가지고 막 투쟁하고 이러기보다는 어떤 것들은 외주를 주면 되고 어떤 것들은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면 되고 그러면서 이 제도 속에서 취할 수 있는 이득들이 있거든요. 네. 노조하고의 싸움을 회피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니네가 정치가나 공무원처럼 되라고 요구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같은 그렇죠. 아니 그러나 저는 그 대목에서는 좀 이 견해가 다릅니다. 뭐냐면 이 고용세습은 말이죠. 예. 그 미래 세대 청년들의 질 좋은 일자리를 원천 차단하는 거 아닙니까? 네, 노조의 그 고용세습. 그렇죠. 예. 네. 노사관 근데 고용세습이요. 근데 이 고용세습은 회사가 노조, 민노총, 노조와 야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고용의 주체는 어쨌든 회사인데 노조가 고용세습을 지금 해왔잖아요. 해왔죠. 이거는 회사가 야합한 결과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냥 비즈니스맨은 비즈니스맨화가 아니고 아니 최소한 이렇게 잘못된 관행에 수십 년간 쩔어서 민노총한테 끌려다닌 것은 단절해라. 그렇겠죠. 그러고 나서 비즈니스 하려면 해라. 우리가 더 이상 그 기대하냐? 비즈니스맨의 기본에도 어긋나죠. 그러니까요. 예. 정도 경영은 아닌데 인력의 리크루트는 정말 노사 중요한 갈등이 문제니까. 특히 공기업에서 두드러진데 예. 이게 평평한 운동장이 아니에요. 그 투쟁 수단이나 네. 이 그 법 제도가 노조에게 아주 이롭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요새 재계에서 얘기하는 게 적어도 노사 간에 그 무기는 좀 대등하게 좀 해달라. 네. 지금 뭐 사업장 점거해도 뭐 못하고 요새는 노랑봉투법까지 나와가지고 아니 저는 소송도 못하게 하고 이게 점점 기울어지니까 비겁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전 그것도 그 원인과 결과를 잘 봐야 된다고 봅니다. 노랑봉투법은 이제 이 좌파들이 민노총 청부받아 갖고 입법 강행하겠다는 건데 이것들도 국민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였냐? 대기업이 민노총의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고 나서도 임용계약으로 협상으로 우리 문제 안 삼을게라든지 또는 겁이 나서 쫄아서 아예 민사소송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법제화 시켜달라고 지금 때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70년대, 80년대부터 아무리 노조가 극성을 피워도 아니 손해난 것은 이제 우리가 민사소송 간다.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최소한의 재산권은 자유 차원에서라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건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이걸 아예 법제화하겠다고 달려드니까 좌파들이 이제 와서 국민의힘에 가갖고서 막아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실제로 노란봉투법을 막기 위해서 진짜 처절하게 싸우는 건 자유우파 국민들이에요. 근데 이 기업들이 언제 자유우파 국민들한테 당신들 정말 고맙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줘서 이렇게 단 한마디라도 한 자가 있습니까? 대기업 오너들 중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야단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자격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든든한 뒷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윤 대통령이 뒷배가 돼줄 거예요. 저는 이제 뭐 대통령도 있고 사실은 지금 투자자들 이번에 네. 화물연대 깬 거는 네. 삼성이나 LG가 아니라고 예. 대통령이 한 거거든. 그러니까 역시 그러니까 이 대기업들도 이제 이렇게 뭔가 그동안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어차피 깨지는 거 아니에요. 뭘 해도 두들겨 맞았는데 예. 지금은 그래도 대통령이 원칙을 지켜주니까 나름대로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자, 그건 그렇고요. 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이 많아져가지고. 하십시오. 그래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30분으로 마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네요. 예, 한 15분 정도만 여러분들 더 양해를 제가 미리 구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두 분? 그럼요. 저 근데 그 두 분 우리 이성구 박사 질문 좀 답변 좀 해주세요. 그 지금 노동개혁 얘기하고 있으니까 노동개혁 주무장관이 원희룡입니까? 이정식입니까? 이정식 장관이죠. 아 근데 왜 이정식이는 안 보이고 원희룡만 보이냐고? 지금 사실은 이 뭐 건설노조니 화물연대니 이런 것들이 노조화한 것 자체가 저는 노동 규제들 때문에 예. 기업들이 노동 규제를 피해 가지고 고용할 것조차도 하도급으로 바꿔나갔기 때문에 네. 근로관계가 사업자 관계로 바뀌어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규제를 하면은 사업자들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택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또 그 사람들이 사업자이면서 우리 근로자야 하고 주장해가지고 네. 마치 원희룡 장관이 노동주무장관이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바로 노사관계의 문제가 많이 날 것 같은 분야들을 사업자들이 하도급 관계로 바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정부의 노동 규제부터 합리화해야지 노사관계도 합리화되고 한다. 바로 거기에서 이제 결국 원희룡 장관이 상당 부분 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회적 갈등의 문제들을. 예. 그러니까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원래 자기는 이제 부동산으로 좀 점수를 따려고 들어갔다가 처음부터 뭐 택시부터 부딪혀가지고 택시 요금 올리고 지금 뭐 계속 바쁘잖아요. 이게 마치 그 노동부 장관처럼 됐는데 이게 지금 노동개혁은요 노동부가 주무부처라기보다는 지금 현 정권이 명운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재부는 이제 수십 개 공기업 관리하잖아요. 또 금융위원회는 금융노조 있잖아요. 보건복지는 또 수많은 이익 집단들 있잖아요. 뭐 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노동개혁의 틀 속에 다 잡아놓으려면 노동부 장관 내지는 조정부 하나 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대통령 차원의 이건 국책이라고 봐야죠. 저는 대통령을 넘어서 국민이 협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 자기가 4시까지만 우리 영업할래요. 이랬을 때 그거 가지고 싸워줄 수 있는 사람들은 소비자예요. 니네가 뭔데 우리 은행 일은 꼭 근무시간 중에 가서 봐야 되니 끝나고도 갈 수 있어야지. 이렇게 따지고 기업이 말하자면 불법 노조 활동을 해가지고 손해를 봤는데 소송 안 하면 투자자들이 임원들한테 배임으로 따져가지고 해주고 하는 아까 이제 뒷배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더하기 저는 국민이라는 거죠. 예, 소비자하고 투자자. 이번에도 그 기세 등등하던 민노총이 꼬리를 내린 거는 여론이에요, 사실은. 그 여론 때문에 또 지금 이 박사대로 대통령이 힘을 얻었고 이후에 나타나는 국정 지지도 올라가는 걸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국민 지지가 힘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름값 오르는 걸 가지고 공격하려고 그랬다가 이 화물연대가 그 순간에 소비자 여론이 아주 싸늘하게 바뀌었거든요. 뭐야, 니네들 때문에 우리가 기름 넣기 위해서 줄을 서야 되냐? 이렇게 된 거죠. 그렇지. 그래요. 예. 자, 이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지금 그 민노총 회계투명성 문제를 이제 대통령이 상당히 중요한 이 의제로 이제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거 꼭 해야 된다고 뭐 수년 전부터 제기해 왔는데, 그런데 이제 어제 그저께는
시민단체의 회계 투명성 문제로 이게 확대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 노조 경우에는 대개 조합비가 주로 모이는 돈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그러니까 적어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은 세금이 들어간 거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제대로 회계 감독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렇게 되지만 시민단체 경우에는 그 뭐 회원 회비로 운영하는 시민단체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 5년 동안에 뭐 수십조의 지원금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시민사회단체에 뿌려졌는데 시민단체에 이른바. 근데 이 대다수가 이게 좌파 시민단체였던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로까지 지금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 상황 그 위원장님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똥이 튄 거죠. 시작은 이제 화물연대, 민노총, 네. 이 사람들 보니까 지배구조하고 회계가 엉망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가 튀어나왔냐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얘기할 때 지배구조 개선과 회계 투명성, 예. 돈 빼먹는 거 하지 마라. 네. 그러면 이제 노조도 그 정도의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면 노조도 지배구조와 회계 투명성 네. 공개하라. 그게 노조의 사회적 책임이고 어떻게 보면 특히 상식적인 요구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회계 투명성뿐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또 뭐 이미 공론화됐지만 이제 노조 임원들 뽑는 것도 네. 선관위나 외부 기관에 맡겨서 객관화해라. 아하, 예. 그것도 노조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한 요소고요. 이게 네. 이제 불똥이 튀어가지고 시민단체도 이제 권력기관화됐고 이권단체화됐다. 네. 그럼 얘네들도 사회적 책임져라. 그러면 그 회계 투명성 불꽃이 튀었고. 네. 그래서 그 시민단체 오늘 뭐 국정기획수석이 뭐 발표도 했지만 네. 네. 말이 시민단체지 사실은 좌파 정권의 관변 어용단체였던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보수 진영이 집권했을 때는 이제 오히려 제야 세력으로 이렇게 했던 그게 시민단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민단체도 옥석을 가려가지고 네. 회계 투명성 이건 아주 내가 볼 때 이것도 민노총에 대한 어떤 그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 못지않게 네. 국민적 지지를 얻을 거라고 난 봐요. 근데 나는, 이것도 예. 일종의 규제라면 규제 아닌가요? 아니죠. 이거는 이건 규제라기 규제가 아니라 아닙니까? 투명성은 확실히 찬성을 하는데 예. 이런 부분은 있어요. 제가 이제 공무원 하면서 사실 시민단체 보조금이 저는 몇 조 하는데 그 통계 어떻게 냈는지도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방법이 엄청 다양해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소비자국장 같은 거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무슨 회의비를 가지고 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걔네들이 무슨 행사를 한다고 그랬을 때 이렇게 네. 공동 개최합시다 하는 식으로 지원하기도 하고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서 하기도 하고 어떤 활동 그러니까 뭐 그 소비자 불만 처리 활동하는 비용을 주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다양하게 하는 거를 어떻게 몇 조를 냈는지도 조금 궁금한 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원에 대한 사실 통계적인 정의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타이트하게 항목별로 하다 보니까 비리가 있어만 데만 잡히는 만일 조사를 하게 되면은 네. 무조건 잡히게 법이 위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합리화를 하면서 네. 투명화하는 거에는 저도 뭐 100% 찬성하죠. 근데 네. 그러기 전에 통계라든가 지원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 전체적인 재검토도 예, 알겠습니다. 같이 있어야지 않으면은 거의 관변화될 우려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시민단체를 뭐 오래 제가 뭐 활동을 한 건 아니지만 네. 잠깐이라도 시민단체를 해본 제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것들이 어떻게 시민단체냐 정부 돈 받고 하는 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몇 년간 시민단체를 해봤는데요. 저는 무급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당시에도 정치평론가였기 때문에 제 그 먹고 사는 문제는 제가 평론 활동하면서 해결했고요. 그리고 그 시민단체에서 제가 상근자로 일했는데 그때는 제가 상근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자원봉사를 한 것이고요. 저와 함께 실무자로 저하고 똑같이 출퇴근을 해서 실무자로 일했던 분들이 세 분인데 이분들은 뭐 저처럼 따로 뭐 평론을 하거나 할 수가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고 또 그럴 정도로 일이 그 널널한 게 아니었어요.
진짜 빡세게 상근했거든요. 이분들한테 제가 그 단체 책임자였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월급이라고 이름 붙이기는 너무 창피한 수준의 활동비만 줬어요. 네. 이게 언제냐면 25년 전인데요. 월 50만 원 줬어요. 그 50만 원 갖고 이분들은 생계 해결하면서 활동한 거예요. 근데 이 돈은 100% 시민단체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했습니다. 일체의 무슨 기부금, 정부의 기부금은 말할 것도 없고 기업의 기부금도 저희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야 이게 독립적인 NGO가 되는 거고 NPO가 되는 거 아닙니까? Non-profitable. 제가 경험하고 제가 직접 한 또 제가 알고 있는 NGO, NPO는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수억, 수십억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시민단체라고 간판을 내걸고 뭘 합니까? 저는 정말 황당해요. 시민단체뿐이 아니죠. 보니까 뭐 협회, 예. 무슨 클럽, 무슨 조합 이런 네. 형식으로도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나는 태양광 사업 같은 것도 네. 복마전이라고 봐요. 이것도 예, 전수조사하면 예. 어마어마하게 아마 국민 세금을 낭비했을 텐데 어쨌든 이게 국민 세금이 1원이라도 들어가면 법적으로는 그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민노총도 정부 지원금을 그동안 받았다면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네. 그동안 안 한 거죠. 그런 관행이 잘못이고 이번 기회에 이거 바로 잡아야죠.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딱딱 짚어가는 거를 보면 이게 맥을 정확하게 짚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한 건가? 아니면 근데 어쨌든 어려운 부분도 참 많다는 예. 거는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시민단한테 이제 제가 연구 프로젝트를 줬다. 그럼 몇 사람을 썼다고 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구 박사님 거기 이제 상근 직원은 얼마 몇 시간밖에 못 써야 돼요. 상근 직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여기 연구 용역에 투입될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거든요. 어허. 그래서 이제 외부 사람을 갖다 써야 돼. 그걸 많이 받기 위해서는.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개 사실 프로젝트를 같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요 프로젝트에서 그렇게 받은데 또 다른 프로젝트에도 껴 있기도 하고 네.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감사를 하자고 따지면은 예. 현재 기준에 따르면은 너무 다 법을 위반한 게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들이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면서 이 투명성하고 모든 걸 확보해 나갈 필요는 있는데 이거를 지금 기준을 가지고 정부가 다 감사하면서 하자. 그럼 잘못하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불법 행위자로 만들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두 분을 모시고 이 마지막 주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한국 경제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요즘 우리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지금 우리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저성장 속의 예. 물가고인데 이 원인이 기본적으로 에너지값 상승하고 곡물 가격 상승, 그다음에 팬데믹 동안에 전 세계 유통 구조가 망가져가지고 네. 유통 이 수입 비용이 올라간 거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외부 요인이다 이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해가지고 지금 터진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 세계 에너지의 양과 천연가스 양이 줄었고 곡물의 양이 적어서 값이 네. 올라갔으면 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대처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에너지를 덜 쓰고 곡물 아껴 쓰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 내에 낭비 비생산적인 요인을 없애서 흡수해야 되고 네. 이게 처방인데 지금 유럽이나 뭐 선진국들은 지금 전기요금, 에너지요금 다 뭐 50% 100%씩 올렸는데 네. 우리는 안 올렸다고요, 5년 동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역 적자를 걱정하잖아요. 무역 적자 원인이 바로 우리가 에너지 수입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하. 에너지 값이 올라가서 네. 수출이 줄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에너지 과소비국이 됐고 더군다나 지금 글로벌 에너지 위기인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에너지 위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네. 지금 유럽 갔다 온 사람 다 알아요. 에너지 독일 이런 데는 난리 났어요. 저 집에서 잘 때 스웨터 입고 잔다고요. 예.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게 지금 에너지 과소비 문제를 해결해야 지금의 경제 물가고 경제 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나는 지금
2023년 중에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 상태에 들어가거나 어떤 갑자기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아, 예.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는 굿 뉴스죠. 그런데 동시에 중국이 저렇게 풀어버리면은 중국이 이제 에너지 소비를 시작하면 이제 에너지 값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데 네. 나는 2024년 4월이 총선이 있잖아요. 예. 그 전까지 우리 경제가 회복 단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저 주유소 기름값은 뭐 3주째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네, 그러던데요. 그렇죠. 그러면 에너지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고 있다고 봐도 되나요? 지금 뭐 어쨌든 국제 원유가는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네. 과거처럼 이렇게 어떤 위기 상황 때문에 올라갔던 거에서는 이제 벗어나고 있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환율 자체도 네. 제가 이제 환율에 대해서는 그 지금 미국이 저렇게 이제 달러가 고평가되는 거가 뭔가 미국의 그 국제 수지 적자로 봤을 네. 때는 약간 이상 현상이다. 그렇지만 세계가 경제를 위기로 보기 때문에 한 1,300대 정도를 그냥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 요새 한 1,200 몇십 대까지 떨어지면서 두 가지 요인이죠. 원유 가격도 조금 떨어졌고 달러 환율도 우리가 원화가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올라간 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안정세로 들여다 보니까 네. 지금 인플레이션 기대율은 3%대로 좀 안정화됐어요. 내려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다만 아직도 그 물가 상승 요인 자체가 완전히 잠재워진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네. 한국은행이 비교적 그래도 그 뭐라 그럴까요? 일관성 있게 일관성 잘 있게 버티고 저는 있어요. 대응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하. 경제 침체할까봐 막 뭐 하고 그러지 않고 비교적 이- 원칙을 네. 유지하고 있다. 이게 그림이 좋은 게요. 네. 네. 과거에는요. 기재부 장관이 하는 총재를 만나면 꼭 뒷말이 나왔어요. 하는 독립을 훼손한다 이래가지고 아하, 예. 서로 안 만나는 게 원칙이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하는 독립이라는 게 총재 임기도 그동안 보장이 됐고 네. 또 하는이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게 국민들한테 이제 보이니까 이제는 기재부 장관하고 만나서 정책 협의를 하는 게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된 거는 왜 중요하냐? 외국인 투자자들이 볼 때 한국 경제 정책의 예. 신인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게 중앙은행이 얼마나 독립적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세계 그렇죠. 국제금융계에서는. 예. 근데 결국은 지금 우리 시청자를 비롯한 많은 중산 서민들은 지금 금리가 제일 이 마음속에 있는 그렇죠. 무거운 거예요. 예. 근데 금리가 지금 미국이 뭐 급격히 올렸고 지금 미국이 네. 우리보다 금리가 높은 나라가 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참 우리로서는 참 희한한 일이에요. 달러 이자가 더 높은 거거든.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 미국도 약간 그 물가 상승 속도가 낮아졌고 지금 네. 방금 이 박사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는 지금 5% 선에서 지금 안정세를 보이니까 지금 한국은행이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완화하고 언젠가 내년 중에는 일단 이제 스톱되지 않겠느냐 인상이 예. 내려가진 않더라도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을 대충 보면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이 식량 위기는 어쨌든 조금 진정세로 접어들어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금리도 이 정도면은 한국은행이 잘 버텨주고 있었다. 조금 더 올라갈지 몰라요. 지금보다는 예. 그죠? 한두 번 더 그러나 올리겠지만 뭐 미국에 비해서 어쨌든 안정적으로 잘 그렇지. 버텨줬고 그에 따라서 환율도 좀 안정적인 됐고. 흐름이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년 상반기 하반기로 가면서는 지금보다는 경제 상황이 좀 나아질 수 있다. 이런 근데- 중국에 되게 예.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뭐 대기업 경영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네. 내년도 세계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더라고요. 아. 세계 경제가 가라앉으면 그래서 기름값도 지금 떨어지는 건데 그러면 우리도 용 빼는 재주 없어요. 같이 아하. 내려가는 거예요. 세계가 불경기인데 한국만 올라간다? 그건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아하.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푸틴이 마음이 변해서 갑자기 휴전 상태로 들어가면 예. 그러면은 좀 이제 세계 경제가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근데 이제 중국이 그 뭐 도시 폐쇄 뭐 이러면서 굉장히 심하게 예. 이 경기가 나빴었잖아요. 네,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어쨌든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니까 이 중국 경제가 조금
활성화되면? 활성화가 되면은 우리한테도 약간의 긍정적인 요인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 거죠. 물건은 좀 많이 중국으로 가고 네. 중국 사람은 우리한테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요새 같아서는 불안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네, 부동산 값이 내려가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불과 몇 년 전인데 지금 부동산 값이 내려가서 전세 깡통 전세 난에 전세 사기에 지금 금융 부실까지 지금 논의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요게 지금 한국 경제에 새로 부각된 뇌관이다. 예. 네. 이 문제 좀 해설을 해주시죠. 지금이 정말 좋은 찬스라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한테. 아하.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부동산 정책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네.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저처럼 시장주의라면 마구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올바른 정책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왔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올바른 정책을 하더라도 시장이 그렇게 마구 난동 부릴 염려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수 몇 개를 따지고 뭐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의 일가구 1주택 기준이 다 다른 거 아십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이 아무도 이익 보지 못해요. 실제적으로 그거에 따라 가지고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때 노영민 실장이 청주 거 먼저 팔고 서울 거 나중에 똘똘한 팔았잖아요. 거 킵했지. 근데 그게 사실 서울 걸 먼저 팔아야지 주택 가격 안정에 도움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정책 자체도 전 잘못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가구 1주택 이런 거를 국민들이 네가 한 가구 이익 볼 주택을 선택하게 하라 해도 돼요. 이런 때. 그러면 복잡하게 주택수 따지느라고 국세청 인력 낭비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다주택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게 임대가 되면은 결국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거고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굉장히 경제학자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임대주택 공급을 정부가만 혼자서 하려고 그러면 예산 많이 들고 효과도 별로 없다. 민간이 여기 공급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임대주택 공급을 하게 하고 그렇게 임대주택 공급된 거에 대해서는 재산세 제대로 받되 재산세 한 것만큼 임대소득세에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 뭐 깎아주자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저는 정부가 쓸데없이 개입하는 거는 확 줄이면서 네. 시장은 합리화되고 가격은 움직이지 별로 그런다고 해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어쨌든 상황이. 그렇게 되면 부동산 거래는 활성화될 거다. 활성화되면서 네. 안정적으로 되죠. 그렇죠. 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네. 그 과정에서 시장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네. 그리고 네. 투기자들은 음. 자꾸 문재인 정부 착각하는데 투기자들이 부동산 값을 올렸다고 그러잖아요. 투기자들은 부동산 값이 오르면 절대로 안 삽니다. 왜 그러냐면은 투기자들은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사람들이 투기자지 비쌀 때 상투 잡는 사람들은 투기자가 그렇죠. 아니에요. 이미 사놨다가 올라갈 때 파는 그렇죠. 게 투기자지. 예. 오히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투기를 마음대로 풀어준 오피스텔은 값이 안 올랐다는 거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저는 이참에 부동산도 시장에 맡기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오히려 훨씬 안정된다. 이제 너무 떠들었네요. 예. 예,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한국 경제가 내년에 전문가들은 계속 어려울 거라고 하는데 네. 저는 내년 중에 한국 경제가 바닥을 치고 하반기에는 상당히 좀 회복의 징후가 나타날 거다. 네. 어려우시겠지만 조금만 참자. 네. 에너지 절약하고 예. 그렇게 하자. 네. 예. 규제개혁위원장으로서 하신 말씀인가요? 아, 그렇죠. 좀 규제개혁. 저는 이 규제개혁의 참 가시적인 성과 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규제개혁을 통해서 우리 투자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예. 그러니까 저는 제 임기 동안에 규제개혁의 아예 주안점은 네. 거기다 두고 예. 우리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네. 그래서 국제기구에서 대한민국의 기업 환경을 평가할 때 지수가 네. 세계 최고로 올라가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예.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배님을 응원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두 분과 함께 자유시장 진행했습니다. 다들 너무 반가워하시고 또 좋아하시나요? 예,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예,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이성구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